대장을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대한민국 부절시 이 백주 테라스에 인문기가 우리 사무실에 우리 안방에 책상 위에 이렇게 흩날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EJ에서 이 박사 역할을 했던 이종우입니다. 요새 여러분들 1987이란 영화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1987이란 영화를 보면은 저게 실화냐? 이거 실화임? 요새 얘기대로 하면은 그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1987 영화의 대부분은 실화가 맞고요. 심지어는 그 영화가 픽션이 아니라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이게 실화냐 아니냐를 묻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건이 믿을 수가 없다는 것도 되고요. 그때 당시에 대한 교육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된다. 그때 당시에 대한 공부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역사에 대한 한 가지 좀 정보를 드린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 촬영에 응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이 알아두면 쓸모있는 인물정보, 알쓸인 아닙니까? 오늘의 주인공은 죽산 조봉암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원심 판결과 제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무기 불법 소지에 의한 군정법령 제5호 위반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공동 피고인 1 관련 간첩의 점은 무죄. 제1심 판결 중 진보당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제 기억에서 조봉암은 굉장히 말하면 안 되는 인물이라고 그럴까요? 어느 순간에 조봉암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특히나 이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거기에서 조봉암에 대한 사형 선고가 잘못되었다는 판결을 내리고, 조봉암이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로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사법살인이 일어난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조봉암 선생 개인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그리고 독립운동에 기여하신 바가 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보 정치가 가야 될 길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정표를 제시해 주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급사 시절에 조봉암 선생이 일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손가락에 동상이 걸렸고, 이것이 교회에 있을 때,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리고 감옥에 갇히면서 점점 심해져서 결국에는 손가락을 절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보통 조봉암 선생을 특정할 때 일제 경찰들이 아니면 수사관들이 특정할 때 그 잘린 손가락으로 조봉암 선생이다라고 특정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조봉암 선생이 공부에 눈을 뜨고 진보적인 색채를 점점 가지게 되기 시작하는 계기가 교회에 다니면서부터입니다. 그때 당시에 종교가, 특히나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서양 문물, 서양 선교사가 전파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지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됐습니다. 잠도교회 청년들과 비밀 결사 조직을 결성했고요. 이로 인해서 또 서대문 형무소에 갇히게 됩니다. 일본이라는 신문물이 이미 들어와 있는 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사상서적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서적들을 읽으면서 이때 공산주의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박열, 김약수, 김사욱 같은 굉장히 유명한 공산주의자 혹은 아나키스트들과 교류하면서 흑도회, 검은 파도란 뜻입니다. 흑도회라는 조직을 결성했고요. 아나키즘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 사상적 깊이가 깊어지면서 모스코바에 있는 동방노력자학교라는 곳으로까지 가게 됐는데요. 재밌는 게 국내에 들어와서 조선일보 기자가 되거든요. 근데 당시에 조선일보가 잠깐 동안 굉장히 민족적이고 그리고 진보적인 성향을 띄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 조선일보 기자로 활동하면서 기사를 쓰는 것보다는 공산당 조직하는데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셨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1926년 6월 10일에 순종의 인산일대, 순종의 사망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이 일어났었죠. 이때 여운형, 권오설, 조봉암 등이 이 사건을 주도하는 세력 중 하나였습니다. 조봉암 개인에게 두 가지 정도의 굉장히 아킬레스건이라면 아킬레스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공금 유용에 관한 거, 하나는 여자 문제였거든요. 1927년에
김조희라는 여성과 결혼을 했던 상황에서 첫사랑이었던 김이옥이라는 사람이 조봉암 선생이 상해에 있었던 1927년에 호롤단신 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김이옥이 상해에서 굉장히 몸이 안 좋았을 때 병원비 조달이라든지 생활을 하기 위해서 공금을 조금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가 당시 공산당으로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공산당 뭐 박헌영으로 대표되는 조선노동당이라든지 공산당 여러 조직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게 되는 그런 아킬레스건이 됩니다. 김조희라는 사람이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이런 독립운동가이자 조강지처까지 벌이면서 난 여자와 살았느냐 이런 비판을 받게 된 거죠. 조봉암 선생이 1932년 9월 28일 정오 정도 됐다고 합니다. 프랑스 조계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프랑스 조계에서 일본 경찰에게 넘겨지게 되는데 이후에 조봉암 선생이 가석방으로 추록을 하고 인천으로 갑니다. 고향인 인천으로 돌아가서 아내 김조희와 재결합을 합니다. 근데 이 석방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일왕이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 아들 난 기념으로 이제 가석방을 해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뒤에는 전향했다. 조봉암이 전향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체포 이후 날짜를 계산해 보면은 형기상으로는 7년을 꽉 채운 거거든요. 가명이고 뭐고 할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제가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공포해서 전향 회유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천에 살 때 계속해서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도 계속해서 전향에 대한 권유를 받고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해라라는 일제의 요구를 받았던 거죠. 일제에게 회유가 됐다면은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을 텐데 결국에 저는 회유가 안 됐다고 보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일단 조봉암 선생이 창씨개명을 안 해요. 또 한 가지 근거가 만약에 이게 전향을 했다면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굉장히 많은 홍보를 했을 겁니다.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을 텐데 그런 자료들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아예 볼 수가 없어요. 일제강점기 말 예비구금령이란 게 떨어집니다. 즉 저 사람은 언제든 대일본 제국의 뒤통수를 칠 가능성이 있다 라는 사람들을 미리미리 잡아들이는 거죠. 예비구금령으로 구속이 됩니다. 그런데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면서 이제 석방이 됐고요. 바로 건국준비위원회 인천지부를 조직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정치인 조봉암의 활약이 시작이 됩니다.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제 생각에는 가장 사상적인 자유가 보장되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군정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때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활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뭐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뭐 사회민주주의 굉장히 많은 사상들이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는데요. 아이러니한 게 조봉암 선생의 사상적 배경은 공산주의와 무정부주의였는데 과격한 공산주의의 회의적인 시각을 갖기 시작한 게 이 해방 직후였습니다. 심지어는 1946년 6월 20일 인천에서 비공산 정부를 세우자는 성명서를 배포하기까지 했는데 사회주의를 위한 독립운동이 아니라 독립운동을 위해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필요로 했었는데 이게 공산주의를 위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위한 사회주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위한 독립운동으로 보이니까 이렇다면은 나는 독립운동하지 않겠다. 독립운동하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과연 조봉암 선생을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로 매도할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으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 농림부 장관을 이승만이 지목을 합니다. 굉장히 큰 정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농림부 장관으로 왜 이승만이 조봉암 선생을 지목했느냐? 뭐 잘할 것 같아서? 그보다는 이승만이 대통령이 될 때 한민당이 굉장히 많은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이승만의 입장에서 한민당은 야당이란 말입니다. 눈에 까시죠. 얘네를 제거하기 위해서 누구를 써야 되느냐? 바로 그보다 더 야당인 조봉암 선생을 끌어들인 겁니다. 한 가지 알아두실 것이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 농업이었습니다. 특히나 남한에만 국한했을 때 남한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은 농업이었고요. 농림부 장관을 제의받았다는 건 지금의 그 생각과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지개혁법은 조봉암의 굉장히 대표적인 업적입니다. 당시에 그 한민당, 한국민주당이 굉장히 지주 세력들이 강했는데 이들의 반대, 이들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었고, 원래 초반에는 내각 책임제를 기반으로 했었는데 이승만이 자기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어지니까 헌법을 바꿔버립니다. 직선제로 헌법을 개헌해서 대통령 중심제로 바뀌게 되죠. 이게 전쟁이었기 때문에, 전시였기 때문에 헌법을 바꿀 수가 있었거든요. 전시 상황에서 국군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엔 다 계엄이 떨어진 상태였죠. 이승만은 뭐 그 와중에 독재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누구도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간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용감하게 조봉암이 나서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승만의 입장에서 조봉암을 어떻게 볼까요? 아니, 이 자식을 내가 농림부 장관까지 시켰는데 감히 나한테 도전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진보당 전국 추진 대표자 회의에서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으로 지목이 되고요. 그리고 진보적인 선거 공약을 내세웁니다. 1956년에 굉장히 지금 봐도 진보적이다. 아, 이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제안들을 합니다. 뭐 대표적인 게 통일에 관련된 문제죠. 대한민국 주권하에 유엔을 통해서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한다. 행정정책이라든지 경제정책이라든지 사회정책이라든지 교육정책에 관해서 굉장히 지금 봐도 탁월하고 진보적인 정책들을 많이 내세웠습니다. 이때 진보당이, 조봉암의 진보당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면은 그때 굉장히 보수와 진보의 그야말로 양날개가 잘 펴지는 그런 상황이 왔었어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조봉암의 사법살이는 굉장히 안타까운 측면이 있네요. 이 진보당 사건에서 조봉암 선생에게 사형을 내린 것은 굉장히 무리한 판결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일단 배경 얘기를 좀 해야겠네요. 조봉암이 대통령 후보로 입후보한 이후에 조봉암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조봉암 선생이 이렇게 탄압을 받는 걸 못 이기고 화가 나서 신당 창당 운동에 뛰어든 겁니다. 진보당 수사상황 보고라는 파일이 있었는데, 증거를 진보당이 뭔가 나라를 전복하려고 했던 뭔가 증거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것은 결국에는 국회의원 선거운동에서 진보당을 좌절시키려고 정부가 활동한 첫 단계이다 라고 미국의 정부 문서에 나옵니다. 조봉암에게 씌워진 혐의에 대해서는 이제 기소장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피고 조봉암은 진보당을 조직함으로써 북한 괴뢰에 호응하여 평화통일 방안을 주장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전복을 수단으로 괴뢰 집단과 야합키로 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닌가요? 얼마 전에 있었던 통합진보당 해산 때도 뭐 비슷한 논리가 있었죠. 당시에 검찰이나 사법부, 그러니까 판사들도 좀 법에 의거한 양심적인 판단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봉암이 사형을 당한 다음에 장례까지 치르는 과정에서 굉장히 공권력이 강하게 경비를 했다고 합니다. 즉 조봉암 선생이 사형을 당한 것 때문에 진보적이거나 아니면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 세력들이, 그리고 그런 사상적 배경이 없더라도 조봉암 선생을 존경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대규모의 서요를 일으킬까 봐 굉장히 철저하게 조봉암 선생을 장례를 치르는 과정을 엄격하게 수비를 했다. 조봉암 선생은 분명 독립운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사에서도 재헌 당시, 즉 헌법을 만들었을 때 그 헌법을 기초할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굉장히 우리나라 건국과 그리고 우리나라 독립에 큰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공산주의자라는 그런 낙인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저평가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렇게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많은 오해와 많은 낙인을 받았던, 그리고
많이 저평가됐던 사람들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다시 한번 알 수 있고 현재 내가 있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인간 스스로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이죠. 역사 공부 너무 재미없어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사는 현재가 왜 이런가를 공부하시기 위해서라도 역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유: 피고인은 일제강점 기하에서 독립운동가로서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였고 광복 이후 조선공산당을 탈당하고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하여 재헌국회의 국회의원, 제2대 국회의원과 국회 부의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1952년과 1956년 제2, 제3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농지개혁의 기틀을 마련하여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기반을 다진 정치인이었다. 그런데 그 후 진보당 창당과 관련한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로 사형이 집행되기에 이르렀는가. 이 사건 재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대부분이 무죄로 밝혀졌으므로 이제 뒤늦게나마 재심 판결로서 그 잘못을 바로잡고 무기 불법 소지의 점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